안녕하세요. 시사포커스의 태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남해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하나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할 말 없다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위험을 무릅쓰고 전 중공 국무원 총리였던 이극강의 사망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개는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영화처럼 긴박하고 극적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극강 전 총리의 사망이 단순한 자연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어떤 음모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등장한 의문의 남자는 이극강 전 총리가 살해당한 전 과정을 상세히 폭로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정보의 신뢰성을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폭로가 상당한 신빙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제보자가 인민보에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23107이라는 코드명을 가진 작전에 참여한 6인조 팀의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팀은 카디오 디스랍터 심장 교란제를 사용해 이극강이 수영하기 전 마신 물에 이를 주입했고, 그 결과 되돌릴 수 없는 심장성 질환, 즉 급성 심근경색 증세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극강이 심장마비를 일으킨 후 이들은 겉으로 보기엔 긴급 구조를 하는 척 연기를 했고, 이후 이극강을 미리 지정된 병원인 상해 푸둥에 있는 서광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이 병원 또한 사전에 선택된 장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비밀 임무를 수락한 정체불명의 남성은 북경에서 물류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7월 3일 그는 협조 7팀에서 내려진 임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이극강 전 총리의 생체 기능을 멈추게 하라. 돌이킬 수 없는 심장성 병변을 만들어내라 였습니다. 모든 팀원은 철저한 비밀 유지를 요구받았습니다. 어떠한 문서도 남기지 말고 암호는 여러 단계로만 구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단지 평범한 수행자 중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나는 선택의 여지 없이 상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이었다. 전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련의 작전은 6명으로 구성된 팀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정밀하게 진행했습니다. 그중 이모모는 팀장으로 전체 과정을 총괄했고, 이 제보자는 시점 판단과 현장 물증 교체를 맡았습니다. 진모모는 사후 처리, 조모모는 신호방해, 손모모는 주변 봉쇄, 주모모는 이극강 구조 노선 안배를 맡았습니다. 모든 절차에 허점이 없도록 배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전의 가장 치명적인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군에서 제공한 신경계 약물이었습니다. 이 약물은 무색무취의 액체 형태로 단 0.5ml만 사용해도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약물은 심장 리듬을 교란시켜 치명적인 심방세동을 일으킨 뒤 결국 시민성 급사로 위장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망 이후 부검을 진행하더라도 어떠한 이상 징후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6인으로 구성된 이 팀은 무려 3개월간 극도의 보안 속에서 특수 훈련을 받았으며 총 42회에 달하는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각 단계는 철저하게 귀신도 모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숙달된 상태에서 실제 작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드디어 결정적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이극강 전 총리는 평소 일정대로 동교 외곽의 국빈관 3동 수영장에 입장했습니다. 이날 모든 순간은 이 제보자에 의해 조종되었고, 그가 준비하던 생수 한 컵에 몰래 약물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오전 11시 22분 이극강은 평소처럼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약효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정오 무렵 그의 동작이 점점 느려지더니 마침내 물 위에 떠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제보자는 이모모는 예정된 대로 수영장에 들어가 거짓 구조 작업을 벌였고, 진모모는 가슴 압박을 개시했고, 조모모는 주변 CCTV의 촬영을 방해했고, 손모모는 현장을 봉쇄하고, 주모모는 비상 경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일련의 작전은 하나하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완전히 각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12시 23분 이극강은 미리 준비된 푸둥구역의 서광병원 분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부원장은 심지어 가장 중대한 응급 구호 절차에 서명하고 시작했지만 사실 이 모든 조치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으며 약물의 효능은 생명을 빼앗기에 충분한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국가안전부와 공안부 특경부대 등이 개입하여 시신 은폐 및 흔적 삭제, 데이터 정리, 병력 수정, 의료진 진정, 허위 증거 심기 등의 절차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절차는 이 사건이 귀신도 모르게 은폐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작전을 담당한 고위 관계자들은 향후 30년간 이 사건을 극비로 유지하라는 공식 문서를 작성했으며 이 사실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당과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후 조직의 지시에 따라 мя와디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책감이 드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나는 사막 속의 한 알의 모래일 뿐이다. 방향을 결정하는 건 모래가 아니라 바람이다. 즉 그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통제받는 존재였을 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극강은 중공 내부에서도 몇 안 되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2020년 5월 양회에서 이극강은 중국 전역과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중국은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짓말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약 6억 명이 월소득 1000위안에 불과해 먹고 입는 것조차 부족한 상황이라며 습근평이 자랑하는 공동부유나 소강사회, 즉 중산층 수준의 삶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습근평의 허점을 드러냈고 습근평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극강은 3월 3일 총리직에서 물러나기 전 국무원 간부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 사람이 하지만 하늘이 지켜본다. 하늘은 눈이 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발언은 습근평 주석을 향한 우회적 경고 혹은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즉 습근평의 모든 행동에는 언젠가 반드시 하늘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 제보자가 공개한 디테일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충격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코드명 23107로 불리는 이 제거 작전은 습근평이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국가안전위원회에 의해 기획되고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중대하고 고도의 기밀이 요구되는 임무가 만약 지방관리나 일반 보안기관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실행되었다면 관련자들은 이미 처벌을 받아 생명까지 잃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곧 이번 사건이 습근평의 직접적인 지시 아래 철저히 통제되고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6명으로 구성된 이 작전팀은 수개월 동안의 준비와 훈련을 거쳤고 심지어 군에서 실험 약품 카디오 디스랍터를 제공했습니다. 이 약물은 무미무취이며 심장의 전기 전달 체계를 교란해 아무런 중독 증거나 흔적 없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사악하고 잔혹한 작전은 오로지 중공과 같은 극단적 권력 체제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 제보자는 이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작전을 위해 팀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예비 계획까지 마련했죠. 만약 수영장 내 투입이 실패하면 소의 털처럼 가는 바늘로 이극강의 귀 뒤쪽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겠다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음모가 드러낸 것이 중공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공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희생하는 체제입니다. 심지어 같은 내부 사람에게라도 독을 쓰는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법도 인간성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 유지만을 위해 움직이는 냉혹한 구조입니다. 이번 이극강 사건은 중공 내부의 권력 다툼이 얼마나 잔혹하고 냉혹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총리조차 권력 유지라는 목적을 위해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정권이라면 그 체제는 이미 완전히 범죄 조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해왔습니다. 중공이 사라지지 않는 한 중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사악한 조직이 완전히 해체되어야만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알고 있다는 말처럼 잘못된 사람은 반드시 응보를 받습니다. 중공과 습근평은 결국 이 모든 것에 대해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하나의 중대한 폭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유석이 전 국가주석의 아들 유원이 5월에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마치 숨겨진 진실을 정면으로 드러내기라도 하듯 그동안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그 내막은 가히 귀를 번쩍 뜨이게 할 충격이라 할 만합니다. 우리는 유원은 중공 원수의 아들로 혈통만으로도 충분히 적통인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히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중공 내부의 권력 투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유원은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는 회의에서 군대의 국가화와 신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했을 뿐 아니라 중공이 과거의 틀을 계속 붙잡고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길이 없을 것이며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직설적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판하기를 현재 중국의 모든 문제는 군대가 국가에 소속되지 않고 당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며 권세 높은 소수의 관료들이 국가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습근평은 심지어 자신의 부인과 비서까지 군무에 개입하게 만들고 있으며 군심은 분열되어 있고 장병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사기는 저하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다가는 당과 국가는 반드시 큰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그는 우선 군대를 철저히 국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당에 대한 예속을 해제하고 헌법에 따른 충성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중앙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국가 원수가 직접 이끄는 국방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당 간부들을 군 내부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하며 정치 간부들이 순수한 군사 지휘체계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모택동, 레닌, 등소평, 강택민, 호금도, 습근평의 일련의 지도사상은 전부 내다버릴 수 있으며 우리는 유소기의 신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체제의 중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당원 직선제, 사법 독립, 언론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언은 사실상 중공의 통치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엎겠다는 것입니다. 유명 시사평론가 이몽양은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유언은 사실상 중공의 목숨을 끊으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공은 줄곧 총구와 이런 독존에 의존해 중국인을 지배해왔기 때문이라며 유언이 제시한 일련의 제안들은 사실상 중공 통치의 기반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이대로 추진된다면 당원이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관료가 민의에 의해 결정되며 언론이 진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군대가 어떤 정당에도 속하지 않으며 지도자가 제때에 물러날 수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중공이 과연 얼마나 더 통치할 수 있을까요?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와 동시에 해방군보가 무려 8편에 걸친 시비를 분명히 가리자 시리즈를 연속 발표하며 관료들끼리 비호하고 인맥 위주로 인사를 단행하는 행태를 비판했고 심지어 국모팽여원이 군무에 개입한 것을 암시적으로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월 5일 해방군보 한면에 실린 가풍과 가정교육을 어떻게 올바르게 대할 것인가 시비를 분명히 가리자 시리즈 6에서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가풍이 좋으면 가정이 번영하고 화목하며 아름다워진다. 가풍이 나쁘면 자손에게까지 화를 끼치고 사회에 해를 미치게 된다. 집과 무덤이라는 두 글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매우 닮았고 차이는 단지 그 점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달려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가족 애로 공권력을 인질 삼아서는 안 된다. 종언은 이 글이 가와 총을 함께 언급한 것은 일종의 저주처럼 느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사 말미에 아내와 아들을 고귀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피하도록 노력하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종언은 전해지는 소문에 따르면 습근평의 아내 팽여원이 한때 군에서 직책을 맡아 장교 승진과 평가에 관여했지만 나중에는 군에서 축출되었다고 하며 이 글 속 표현은 의도했든 안 했든 진실을 폭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고 가와 총을 연결시킨 비유는 매우 불길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월 30일에 실린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올바르게 대할 것인가 시비를 분명히 가리자 시리즈 2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은 어둠과 이름을 반복하는 순환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어 개인의 발전만 생각하고 전체의 대국을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잃을까 걱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글은 득실관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화제를 전환해 당신이 스스로를 고귀하게 여길 때 세상은 작아진다고 했고 또 최고 권력에 오르려면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종언은 이를 분석하며 스스로를 고귀하게 여기는 인물은 아마 습근평 외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그가 과거 일존이라 불린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권력에 오르다라는 표현과 득실의 순환이란 말이 함께 나온 것은 곧 습근평이 퇴임할 시점이 가까워졌고 그는 이제 물러나 누가 권력을 잡을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유언의 일련의 발언과 최근 해방군보의 강도 높은 비판 보도를 종합해 볼 때 중난하이 내부 권력 투쟁이 이미 극한의 백열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줄곧 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해온 습근평은 이제 천시, 지리, 인심 모두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의 종말이 정말로 눈앞에 다가온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정리해드린 중대한 폭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부 갈등이 이제 완전히 수면 위로 드러났고 북경에서는 권력 투쟁이라는 거대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적 보도해 드릴 예정이니 언제든 저희를 주목해 주세요. 우리 함께 역사의 전환점을 지켜보도록 하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